반갑습니다.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60대 자영업자입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말이 있죠. 살면서 그 말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와닿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구순구계열, 일명 언청이라고 불리는 장애를 갖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빨리 수술할수록 좋다지만 가난한 농사꾼이었던 부모님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배불리 먹일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었어요. 제 병을 치료할 돈이 있으면 쌀부터 사야 할 형편이었죠.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제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늘 따돌림을 당했죠. 야, 언청이 온다! 말 시켜봐! 쟤 진짜 웃기게 말해! 왜? 말도 섞기 싫어. 오해오면 어떡해? 아이들의 잔인한 말은 제 마음에 비수가 돼 날아와 꽂혔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아예 포기하게 됐고요. 항상 혼자서 책을 읽거나 부모님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죠. 친구들과 뛰놀거나 좋아하는 남자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거나 하는 평범한 일상은 제게 허락되지 않았네요. 학교는 결국 중학교까지 다니다 그만둬버렸어요.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학교 생활은 늘 제게 지옥이었으니까요. 그러자 그 시대가 다 그렇듯 부모님도 저를 얼른 시집 보내려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겠어요? 특출나게 예쁜 구석도 이렇다 할 재주도 없는 언청이에 집까지 가난한걸요. 여기저기 혼처 자리를 알아봤지만 전부 거절당했죠.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동네 중매쟁이며 이장님이며 계속 만나고 다녔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그걸 가지고 또 수군거렸죠. 왜 자꾸 쓸데없는 노력을 하나 몰라. 누가 그 언청이를 데려간다고. 왜? 언청이도 시집은 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처녀로 늙어 죽을 순 없잖아. 아이, 그럼 눈을 낮추든가. 저 옆 동네 떡집 총각 있잖아. 그치는 관심 있어 했는데 거절당했다며? 말이 총각이지 장가 못 가는 호랍이잖아. 쉰이 넘었는데 딸 가진 어느 부모가 좋다고 하겠어? 호랍이면 어때? 지 딸이 언청이인 건 생각도 못하나? 아주머니들은 뒤에서 제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입방울을 찧어댔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환멸나대요. 저야 얕보고 욕할 수 있다 쳐요. 누군가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 데는 이미 이골이 날 대로 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 때문에 괜스레 죄 없는 부모님까지 욕을 먹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가엾은 딸 자식 수술은커녕 쌀밥도 배불리 먹여주지 못해 늘 미안해하셨는데 좋은 혼처라도 찾아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뛴 것뿐인데 당장이라도 그 아주머니들에게 달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괜히 난리를 쳤다가 제 뒤로 줄줄이 있는 동생들 혼삿길까지 막히는 건 아닐지 겁이 났거든요. 내가 계속 집에 있으면 식구들 위신만 떨어뜨릴 뿐이야.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보자. 결국 어느 새벽 저는 부모님 몰래 보찜 하나를 달랑 들고 집을 나섰어요. 보찜 안에는 약간의 돈, 고무줄로 묶은 속옷과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작은 고무신 하나가 전부였죠.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도시이니 가면 뭐라도 벌어먹고 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서울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요. 어찌나 복잡하고 시끄러운지 사람들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어지러웠어요. 그 넓고 화려한 세상에서 저는 너무나 작고 못났고 무력했죠. 그래도 대도시답게 일자리만큼은 넘쳐났어요. 저는 가방끈도 짧고 이렇다 할 기술도 없었지만 젊음이라는 무기로 식당 허드렛 일이나 건물 청소 일을 할 수 있었죠. 열심히 했더니 저를 예쁘게 봐주는 분들도 생겨났어요. 같이 일하던 청소반장님도 그중 한 명이었죠.
아우, 미선이 넌 어린 게 손끝이 참 야무지구나. 네가 청소한 구역은 다시 손볼 일이 없어. 에이, 뭘요. 반장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는걸요? 어쩜 말도 예쁘게 하지? 미선이 너 이럴 게 아니라 가정부 일 한번 안 해볼래? 네? 가정부요? 반장님이 제게 소개해준 일자리는 서울 금싸라기 땅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대저택 입주 가정부 일이었는데요. 바깥 사장님이 유통사업을 크게 해서 돈 마를 일이 없다는 집이었어요. 사장님 내외와 큰 도련님, 작은 도련님, 식구는 단촐했지만 집이 크다 보니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더군요. 가정부만 해도 셋인데 그중 제일 어린 막내 가정부가 그만둔다고 해서 새로 사람을 뽑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때, 생각 있어? 사모님이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이런 청소 일에 비하면 벌이가 꽤 세. 숙식이 해결되니까 따로 돈 나갈 일도 없고. 청소 반장님이 귀뜸해준 액수를 듣고 나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저택 입주 가정부로 들어가게 됐죠. 그 집에서의 생활은 각오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저를 고용한 사장님 내외는 분명 예의 바르고 좋은 분들이었지만 태생이 다른 사람을 부리는 데 익숙한 분들이었죠. 사장님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도 인터폰을 울려 미선씨, 지금 커피 한 잔만 내려줄래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이었고요. 사모님 역시 자기 손으로는 물 한 잔 떠먹지 않는 분이었네요. 자기가 입은 속옷을 아무렇지 않게 손빨래 해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처음엔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게 그분들에겐 당연한 일이란 걸 알게 됐죠. 두 분 다 제게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막말을 하시는 일은 없었지만 뭐랄까요? 늘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거리감으로 대하셨달까요? 그러니까 저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기보단 집안에 있는 밥솥이나 세탁기처럼 보는 느낌이었어요. 때때로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함께 일하는 가정부들의 텃세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택엔 저 포함 3명의 가정부가 일하고 있었는데요. 나머지 2명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훨씬 오래된 분들이라 은근히 저를 부려먹으려 들었어요. 자기들이 맡은 일도 자꾸만 제게 떠넘겼죠. 처음엔 멋모르고 그냥 다 떠맡았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이 집 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참다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저기 여사님들, 지지난달에도 제가 설거지랑 주방 뒷정리 담당이었잖아요. 이번 달엔 못할 것 같아요. 장도 봐야 하고 사모님이 창고도 싹 다 치워놓으라고 하셔서. 뭐? 그건 자기가 이 집 들어와서 쭉 하던 거잖아. 그걸 갑자기 못한다고 하면 어떡해? 원래 셋이서 돌아가면서 하던 일이라면서요. 그동안은 일도 익힐 겸 제가 다 도맡아 했지만 이젠 원래 하던 대로 나눠서 했으면 해요. 허! 어린 게 아주 맹랑하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선배인데 어딜 이래라 저래라야? 어떻게 생각하시든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전 안 할게요. 3달째 제 차례 때 할게요. 만약 계속 우기시면 사장님 사모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뭐? 너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니? 협박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사모님한테 일러 바치겠다고 하는 게 협박하는 거지 그럼. 야,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우리가 할 테니 넌 그냥 빠져. 됐어? 그 뒤로 가정부들은 저를 아예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제 외모나 말투를 비하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미선씨, 말 좀 똑바로 할 수 없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언니 너무 그러지 마. 언청이한테 바랄 걸 바라야지. 아휴, 사모님은 왜 이런 병신을 뽑아선 사람을 힘들게 하나 몰라. 됐으니까 저리 꺼져. 입이 덜덜 떨릴 만큼 모욕적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오갔어요. 참고 넘기려 했지만 그럴수록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졌죠. 제가 할 일을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사장님 사모님 앞에서 꾸며내는 건 약과였고요. 일부러 실수를 저지르고는 저한테 뒤집어 씌우기도 했어요. 아주머니, 오늘 빨래 누가 했어요? 실크 셔츠는 전부 드라이 맡겨달라니까. 어머, 오늘 집 빨래는 다 미선 씨가 했는데 또 실수한 모양이네요. 그래요?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아무래도 입이 그렇다 보니 말도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아니라고 항변하려 해도 남들처럼 유창하게 말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쉽지 않았어요. 어눌한 제 말투를 사장님 내외가 잘 못 알아듣기도 했고요. 저로서는 그냥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죠. 어찌나 서럽고 억울하던지 매일 밤 베갯잇을 적시며 울었던 것 같네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그 집 작은 도련님, 그러니까 사장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분은 유일하게 저를 언청이 가정부가 아닌 사람으로 봐준 분이었죠. 작은 도련님은 사장님이나 큰 도련님과 달리 가업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큰 도련님이 사장님 밑에서 일하던 것과 달리 작은 도련님은 디자인 회사를 따로 차려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일이 어지간히도 바쁜지 집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가끔 마주칠 때면 꼭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미선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네. 쉬엄쉬엄 하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그깟 인사 한마디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집 사람들은 저를 세탁기나 밥통쯤으로 대했다니까요. 누가 세탁기나 밥통에 대고 인사를 하나요? 그저 밥해달라 빨래해달라 요구만 하지. 하지만 도련님은 언제나 제게 눈을 맞추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줬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날은 사모님 생일이었고 잔치 준비를 하느라 온 집안의 고용주들이 정신없이 바쁘던 날이었죠.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해야 했고 테이블 세팅부터 양초, 꽃꽂이까지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사모님의 눈치를 보며 결정돼야 했어요. 시간은 없지, 할 일은 태산이지. 마음이 너무 조급했던 걸까요? 아뿔싸. 커다란 국솥을 나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하필이면 사모님이 아끼는 이태리제 카펫 위로 쏟아졌고요. 주방은 일순 정적에 잠겼네요.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뒤에 있던 다른 가정부였어요. 미선 씨 대체 뭐 하는 거야? 어째 오늘은 사고 안 치고 조용히 넘어간다 했다.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지. 얼른 사모님한테 사과드려. 세상에, 이 카펫 사모님이 얼마나 아끼던 건데.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카펫은 어떻게든 깨끗하게 빨아둘 테니까. 이게 물빨래로 될 리 같아? 전문업체에 세탁을 맡겨도 될까 말까겠구만. 그럼 새 걸로 변상할게요. 잔뜩 위축된 채 띄엄띄엄 말을 내뱉자 그때까지 충격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사모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됐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요, 제가 어떻게든 변상할 테니까. 됐다잖아요. 이 카펫이 당신 벌이로 변상이 될 것 같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아는 거야 대체. 됐으니까 가서 국이나 다시 끓여와요. 시간 없어요. 일순 모멸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뒤덮었어요. 하지만 꼭 참고 고개를 숙여 한 번 더 사과드렸고요. 솥을 챙겨 다시 주방으로 가 국을 끓일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작은 도련님이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미선씨, 이거 써요. 이게 뭔데요? 화상 연고예요. 아까 보니까 국에 손 다 대인 것 같던데 안 아파요? 그러고 보니 팔과 손이 군데군데 붉게 얼룩져 있었어요. 세상에, 바보같이 화상을 입은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작은 도련님이 문득 말했어요. 마음을 더 크게 다쳐서 몸이 다친 건 아픈 줄도 몰랐나 보네. 네?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 좀 그렇죠?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걸요. 당황한 나머지 손살에 치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알았어요. 도련님이 준 연고는 제 몸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요. 도련님이 한 말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줬다는 걸 말이죠. 그날 이후 이상하게 자꾸만 작은 도련님 생각이 났어요. 작은 도련님 방문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괜스레 마음이 떨리고요. 도련님이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주면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들떴죠. 맞아요. 작은 도련님을 감히 주제도 모르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을 고백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작은 도련님은 제게 오르지 못할, 아니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나무였으니까요.
그런 저희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그해 겨울, 도련님이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였어요. 잘은 모르지만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며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그래서 당분간 회사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하더군요. 자연스레 도련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만큼 저와 마주치는 일도 잦아졌어요. 미선씨, 오늘 점심은 뭐예요? 된장찌개 하려는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미선씨가 만든 된장찌개는 진짜 밥도둑이에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련님은 아무 의미 없이 툭 던진 말일지 몰라도 저는 그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점심상을 차린 뒤 도련님을 불렀는데요. 맛있게 밥을 먹던 도련님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미선씨, 오늘 저녁 혹시 같이 먹을래요? 네? 저랑 도련님이랑요? 저 혼자 먹기 싫어서요. 오늘 어머니 아버지도 모임 때문에 외식한다 그러고 형은 회식이라 하던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밥 먹어줄 수 있을까 해서요. 글쎄요. 저는... 당황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제게 작은 도련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밥은 밥일 뿐이에요. 다른 뜻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누군가랑 조용히 밥 한 끼 먹고 싶었어요. 그게 미선씨였으면 좋겠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작은 도련님의 말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러지 않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왜 하필 저예요? 친구분들하고 드셔도 되고 여자친구분하고 드셔도 되는데...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미선 씨니까? 그리고 저 여자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저 같은 거랑... 미선 씨가 어디가 어때서요? 저는 못생겼고 엉청이에 말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이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고요. 그러자 도련님이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 비하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 출신, 외모 그런 거 저도 예전엔 많이 따졌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왜요? 미선 씨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걸요. 저를 보고요? 네. 미선 씨는 항상 묵묵히 일하시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무엇보다 따뜻해요. 말 한마디, 밥 한 끼에도 진심이 느껴져요. 전 그런 미선 씨가 좋아요. 지금껏 살면서 절 그런 식으로 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시큰해졌죠. 그러자 도련님이 제게 다가와 살며시 손수건을 건넸어요. 울지 마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아니요. 그럼 우리 오늘 같이 저녁 먹는 거죠? 그래요. 기왕이면 밖에서 먹을래요?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거 데이트 신청이에요? 그 순간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주 조용히 아무 얘기도 들키지 않게 저희의 작은 사랑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얼마 못 가 저희 관계를 들키고 말았어요. 한밤중에 주방에서 부둥켜 안고 있던 걸 하필이면 사모님이 보고 말았죠. 영석아, 너 지금 가정부랑 둘이 뭐라고 있는 거야? 놀란 저는 재빨리 도련님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얼른 앞으로 나서서 입을 열었죠. 사모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그저... 내가 지금 너한테 물어봤어? 감히 어디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을... 흥분한 사모님이 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어요. 곧 닥쳐올 고통을 예감하며 저는 두 눈을 감았는데요.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음에도 웬걸 아무 느낌도 나지 않았어요. 슬며시 눈을 떠보자 어느새 도련님이 제 앞에 서 있었죠. 맞아요. 저 대신 뺨을 맞은 거예요. 저만큼이나 놀란 사모님이 외쳤어요. 영석아,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탓하려거든 저를 탓하세요. 이 사람은 미선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너 단단히 미쳤구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얘 정말 사랑이라도 한다는 거야? 네, 저 미선이 사랑이에요. 결혼해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도련님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모님 역시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죠.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내 아들이 이까지 천한 계집이랑 눈이 맞아서는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흥분한 사모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선 주방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접시며 컵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진정 좀 하시라고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도련님이 사모님을 말리려 애썼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도련님은 저라도 피해 있으라는 듯 눈짓을 보냈죠. 미선아 들어가 있어. 얼른. 고민하던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더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소란에 깬 큰 도련님과 사장님이 방에서 나왔고요. 작은 도련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 같더군요. 술이라도 한잔하자면서 자초지종을 캐물으려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사모님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머리채라도 잡히는 게 아닐까 긴장했지만 사모님은 침착한 표정으로 제게 그러더군요. 당장 짐 챙겨서 나가요. 영석이가 찾지 못할 곳으로. 영영 사라져서 다신 돌아오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두툼한 흰 봉투였는데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는 뻔했죠. 일순 치욕스러운 감정이 목끝까지 차올라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사모님,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 부리지 말고 받아요. 이 돈 받고 다신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이 돈 안 받아도 다신 도련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도련님, 제가 언감생심 넘볼 수 없는 분인 거 알아요. 그저 잠깐 달디단 꿈을 꾼 거라 여기고 떠날 테니 안심하세요. 그렇게 저는 짐을 싸들고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댁에서 한동안 몸을 의탁했죠.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법도 한데 부모님은 굳이 캐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엄마는 잘 돌아왔다면서 저를 끌어안아줬고요. 아버지는 마당에 있던 씨암탉을 손수 잡아주셨죠. 그런데 웬걸? 시간이 흐를수록 제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뱃속에 도련님의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이미 생긴 애를 지울 용기 따윈 제게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였는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좁은 시골 동네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저뿐 아니라 부모님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꼴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다시 고향을 떠날 채비를 했는데요. 짐을 싸들고 막 대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밭일하던 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와 외쳤어요. 미선아, 웬 흰멀건한 서울 총각이 널 찾는데 네 애인이라는데? 엄마의 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그곳엔 그토록 그리워하던 얼굴이 있더군요. 도련님이 저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왜 이렇게 꽁꽁 숨어 있었어? 찾느라 혼났네. 여긴 어떻게... 우리 집에 미선이 널 초대해준 여사님 있지? 그분한테 물어봤어. 미선아, 나 너 없인 못 살아. 그때 어머니 앞에서 했던 말 진심이라고. 우리 결혼하자, 응?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한편으로는 눈앞에 사장님 내외의 차가운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사장님 사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라지. 결혼은 어차피 우리 둘이 하는 건데 뭐 어때? 나 집 나왔어. 다신 안 돌아갈 거야. 도련님. 그놈의 도련님 소린 좀 그만해. 나한테 시집 오고 나서도 그렇게 부를 거야? 제 눈물을 닦아주는 도련님의 미소 띤 얼굴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날 버리면 모를까 내가 이 사람을 버릴 순 없다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도련님, 아니 남자친구를 인사시켰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임신 사실을 밝혔죠. 다행히 남자친구는 뜰 듯이 기뻐했고요. 그렇게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식도 올렸네요.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남자친구를 집안과 의절시킨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그것도 결국엔 다 시간이 해결해 주더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이듬해 가을, 저는 남편을 쏙 빼닮은 잘생긴 사내 아이를 낳았고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장님 내외는 결국 저를 허락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합가였죠.
솔직히 사장님 내외, 아니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니 내키지 않았는데요. 남편을 부모와 의절시켰던 게 마음에 내내 걸렸기 때문에 거절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 손을 붙잡고 아들과 함께 다시 그 대저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번엔 가정부가 아닌 며느리로서 말이죠. 예상했던 대로 시댁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정부들이 있는데도 제게 모든 집안일을 다 떠맡겼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이후 뒷정리부터 청소나 빨래까지 전부 저 혼자 오롯이 해내야 했죠. 그뿐인가요?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늦장을 부리면 곧장 핏대를 세우셨어요. 예, 이게 도대체 국이니 소태니? 사람 먹으라고 끓인 거 맞아? 죄송해요, 어머님. 간을 본다고 봤는데 얼른 물 더 넣고 다시 끓일게요. 내가 어제 시킨 창고 정리는 다 했어? 그게 아직 어제 저녁상 치우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요. 얘가 진짜 옛날엔 그래도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하더니 이제 내 아들 만나 팔자 폈다 이거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편하게 살고 싶어 일부러 이러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매번 모욕적인 말로 제 자존심을 갉아먹었어요. 또 사람들 앞에 저를 소개하는 걸 너무나 수치스러워하셨죠. 친구나 지인들이 놀러오면 저를 방 안에 가둬두다시피 하고 절대 나오지 말라 일갈했고요. 제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찾으면 어쩔 수 없이 잠깐 인사만 하게 했어요. 얘가 원래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앤데 알잖아, 우리 영석이 마음 약한 거. 동장도 정은 정이라잖니.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변명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면 저는 한없이 작아졌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로 인정하는 게 부끄러우니 아들이 불쌍해서 데리고 사는 여자로 치부하는 거였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사는 한 식구인데 이 집에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왜 난 계속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너무나 모멸감이 들었죠. 그래도 버텼던 건 딱 하나,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기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줬죠. 물론 남편도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절 감싸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럼 저만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남편은 시부모님 모르게 뒤에선 몰래 설거지를 도와준다든가 자기 전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저를 위로해줬죠.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난 괜찮아. 이렇게라도 당신 아내로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한걸. 조금만 더 참아. 나 아버지 밑에서 자리만 잡으면 그때 우리 바로 분가하자. 그쯤에 남편은 디자인 회사를 정리하고 시아버지 회사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물론 회사를 물려받는 건 아주버님이었지만 남편 역시 그런 형을 도와 가업을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이었죠. 남편은 입버릇처럼 회사에서 자리만 잡으면 분가하자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어요. 사실상 저희 세 가족의 생활비는 시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편과 아들만 제 곁에 있다면 제 아무리 모진 시집살이라 해도 다 버텨낼 수 있다 믿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사랑도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언젠가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부쩍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요. 주말에도 거래처 접대가 있다며 밖에 나가 있기 일쑤였죠. 어디에 있든 꼬박꼬박 문자나 전화를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도 점점 소홀해지더군요. 처음엔 일이 너무 바빠 그렇겠지 했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아주버님과 비교해가면서 압박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랄까, 언젠가부터 저를 보는 남편의 눈에서 점점 온기가 사라져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착각이 아닌 게 부쩍 스킨십도 줄어들고요. 집에 오면 제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시어머니가 괴롭히진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이것저것 묻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피곤하다며 씻고 바로 자기 바쁘더군요.
제가 대화를 시도해봐도 영 건성으로 답하기만 했고요. 긴가민가 하다 남편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느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였죠. 새벽녘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선아, 아버지 돌아가셨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더라. 덜컥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통곡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나 당장 내려가야겠어. 뭐? 그게 진짜야? 이제 나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여보? 일단 진정하고 얼른 옷 입어. 그 길로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빈소를 마련하고 얼마 안 돼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나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무래도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 괜찮지? 그 장모님도 있고 처남이랑 처제도 있으니까. 응, 괜찮아. 얼른 가봐. 그래, 올라올 땐 기차 타고 알아서 와. 괜히 연락하지 말고. 그 마지막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아무런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가장 깊이 베어내는 칼날이 됐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찌저찌 겨우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가량 더 친정에 머물렀어요. 엄마가 걱정되기도 했고 저 역시 다시 서울로 올라갈 힘이 없었거든요.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는데요.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팔짱을 낀 채 고압적인 자세로 서 있는 시어머니였어요. 아이고, 드디어 왔구나. 왔어. 애비 장례를 참 오래도 치른다. 죄송해요, 어머님. 몸이 힘드니까 다시 서울 올 엄두가 안 나서. 핑계는. 이 기회에 잘 됐다고 한컨 늘어져 있다가 왔겠지. 너 때문에 집안꼴이 아주 개판이야, 개판. 알아? 제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애도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건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그래서 아무런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요. 기겁하며 시어머니가 저를 현관 밖으로 밀쳤어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 재수없게 그 찬 기운을 끌고 오려고.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 소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걸 제 얼굴이며 몸을 향해 미친 듯이 뿌리더군요. 허이 귀신을 썩 물러가라. 마치 저희 아버지를 쫓아내려는 듯 그러는 꼴이 썩 보기 좋지 않았어요. 상갓집 갔다 오면 을에 소금을 뿌리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문상객들 한정 아닌가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온 며느리가 오자마자 소금부터 뿌리는 시어머니라니 참 기가 막혔죠. 하지만 서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짐을 풀 새도 없이 바로 밀린 집안일을 재촉했죠. 넌 이미 홍씨 집안 사람이야. 근데 어딜 남의 초상집에 그렇게 오래 붙어 앉아있어? 너 때문에 집안꼴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줄 알아? 얼른 주방 청소부터 하고 저녁 차릴 준비해. 따지고들 기운도 없었어요.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죠.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분가는 언제쯤 해? 뭐? 갑자기 웬 분가? 당신이 옛날부터 그랬잖아. 회사에서 자리 잡으면 분가하자고. 벌써 일한 지 5년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 자리 잡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분가를 꼭 해야 하나? 갑자기 왜 그러는데? 어머님 말이야.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온 사람한테 소금을 뿌리질 않나. 바로 집안일 하라고 윽박지르질 않나. 내가 아직도 이 집 가정부인 기분이야. 떨리는 제 목소리에도 남편의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에 고정돼 있었어요. 제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걸 뻔히 알 수밖에 없었죠. 뭔 말을 또 그렇게까지 해. 어머니도 나름 당신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얼른 일상생활 하라고 그러신 거겠지. 그런 분이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자 남편이 제 뒷말을 듣지도 않고 길게 한숨을 내셨어요. 그쯤 하지? 나 피곤해.
내일도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 그 말에 결국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참 변해도 너무 변했다 싶더군요. 제가 남편이 변한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수년이 더 흐른 뒤였어요. 아이 체온계를 찾다 잘 안 쓰는 서랍을 열게 됐는데요. 그 안에 처음 보는 핸드폰이 있더군요. 막 메시지가 도착한 듯 액정 화면이 깜빡이고 있어 저도 모르게 꺼내 들여다봤죠. 오빠 오늘도 올 거죠? 빛나는 오빠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트 뿅뿅. 맞아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예요. 그 여자와 나눈 문자를 전부 확인해 본 결과 대충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상간녀는 술집 여자였는데요. 아주버님과 함께 접대를 핑계로 밤마다 그곳을 들락거리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처자식을 두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오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내밀고 따져 물었어요. 당신 이 여자 누구야? 뭐가? 무슨 여자? 다 봤어. 이 빛나인지 뭔지 아는 여자한테 문자 온 거. 아주버님이랑 같이 접대 핑계로 계속 술집 들락날락거렸더라? 남편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헛웃음을 쳤어요. 아니 그걸 왜 훔쳐봐? 휴대폰은 내 사생활이야.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아니 뭐? 접대도 일의 연장인 거 몰라? 이게 일이라는 거야? 당신 지금 바람핀 거야. 놔두고 다른 여자 만났잖아.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야 나도 남자야. 어떻게 너 같은 여자만 평생 보고 사냐? 뭐? 나 같은 여자라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너도 알잖아 네 못난 상판떼기. 가끔 그 입술만 봐도 짜증이 치솟아 오르는데. 제 약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남편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정말 맞나 싶더군요. 울음을 꾹 참으며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다시는 안 갈 테니까 더는 아무 말 마라. 이건 바람이니 외도니 그런 거랑 달라. 말 그대로 일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라고. 그치만 뭘 자꾸 토를 달아.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철현이 생각은 안 해? 남편 입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방 밖으로 나와 아들 방으로 건너갔고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네요. 아들을 위해선 정말 참고 넘어가는 게 최선인 걸까? 내가 남편 없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 정리를 다 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평소처럼 홀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제게 다가오더군요. 예, 너 이번 주말에 친정에 좀 가 있으렴. 네? 갑자기 친정은 왜요? 내일 경석이 결혼할 아가씨가 인사하러 오겠대. 사실 아주버님이 30이 훌쩍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거든요. 딱히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눈이 높아서 말이죠. 재색을 겸비한 데다 집안까지 좋은 아가씨를 찾는데 그런 여자가 뭐 흔한가요? 선만 주구장창 보다가 나중엔 선자리마저 끊겼는데 최근엔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다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유명 무용단 출신의 발레리나였는데요. 집안도 부친께서 사업을 크게 하셔서 돈이 많다 하더군요. 너도 알지? 지금 회사 이래저래 힘든 거. 이번 결혼 어떻게든 성사돼야 하니까 넌 친정에 좀 가 있어. 그치만 음식도 그렇고 이래저래 해야 할 게 많을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쪽팔리게. 널 한가족이라고 어떻게 소개를 시키니? 괜히 너 보고 파혼할까 무섭다 야. 시어머니의 적나라한 말에 제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층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달래듯 그러더군요. 부탁 좀 하마. 우리 회사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아가씨 아버지가 사업에 손 좀 써주기로 한 것도 있고 해서 이 결혼 꼭 성사돼야 하거든. 이해하지 너도? 결국 저는 이 집에서 가족도 아니었어요.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치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네요. 이 집에 제가 설 자리는 없다는 걸 말이죠. 그 길로 짐을 싸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이혼할래.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이혼하겠다고 밝히자 엄마는 대번에 그러라 했어요. 왜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냐면서 가슴을 치셨죠. 네가 그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걸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널 끌고 나왔을 텐데 바보같이 그걸 왜 참았어? 그러게, 나 정말 바보 같다. 이대로 이혼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기뻐할걸? 자기가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 말하다 보니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간신히 들어갔던 눈물이 또 나오려고 해서 숨을 참는데 잠시 머뭇거리던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선아, 너 수술 해보지 않을래? 수술이라니? 예전부터 알아봤어. 네 입, 그거 수술. 지금은 기술도 훨씬 좋아졌다더라. 그때 돈이 없어서 못해줬던 거 엄마 마음속에 계속 한이었어. 네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왜 아직 너 한창이야. 이혼할 때 하더라도 본때는 보여줘야지, 안 그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수술을 하겠어. 엄마도 돈 없잖아. 그런데 웬걸? 이내 돌아온 엄마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기 미선아, 실은 엄마가 요즘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 너 볼 면목이 없기도 하고 죽은 네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말 못했는데 그 사람이 땡땡산업이라고 거기 회사 사장이야. 땡땡산업이라면 저도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제법 큰 규모의 회사였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요. 다음날 엄마를 따라 나간 자리에서 그 사장님에게 명함을 받고 나서야 믿어지더군요. 옥자 씨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잘 아는 의사가 있는데 한번 상담이나 받아봐요. 비용은 내가 다 댈 테니까. 아니에요. 그런 신세를 칠 수는. 나중에 다 갚으면 되지. 옥자 씨한테 대충 얘기 들었는데 이대로 곱게 이혼해 주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사장님의 말이 잠들어 있던 제 복수심을 일깨웠어요. 결국 저는 사장님에게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정식으로 수술을 받게 됐죠.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요. 회복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점차 달라지는 제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웃음을 지어보게 되더군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말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백화점에서 새 옷도 사주시고 명품 가방도 하나 사줬어요. 이제 당당하게 너도 네 목 챙기며 살아. 더 이상 네가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 일주일 후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연락도 없이 내내 친정이 있었는데도 남편에게선 전화 한 통 없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문을 열었는데요. 주말이라 그런가 온 가족이 다 거실에 모여 있더군요. 그중엔 아주버님의 약혼녀도 있었죠. 제일 먼저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놀라선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했어요. 입을 틀어막은 채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다른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도 그럴 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술 후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였지만 전문 메이크업샵에서 받은 화장이 솜씨 좋게 그걸 가려줬고요. 백화점에서 산 신상 원피스와 구두에 명품 핸드백으로 온몸을 치장했죠. 제가 봐도 곱게 자란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이더라고요. 당당해진 눈빛도 한몫했고요. 너 미선이 맞니? 세상에. 당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내 와이프 맞아?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저는 아주머님 옆에 있던 약혼녀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제가 이렇게 변신까지 하고 찾아온 목적 중 하나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네요. 저 이 집 둘째 며느리예요. 안녕하세요.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에 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닌데. 언청이인 거 창피하다고 쫓겨난 거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달려와 제 입을 막으려 했어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뭘요? 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제가 오죽 그게 한이 됐으면 이렇게 수술까지 하고 왔겠어요?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든 아주버님 결혼 성사시켜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쪽 집안에서 투자금 뜯어내야 한다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물론 온 집안 식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전 그걸 즐기면서 또다시 아주버님 약혼녀를 향해 말했죠. 이 집안 지금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사실 사업 거의 다 기운 상태예요. 곧 부도 날 판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 남편이 접대 핑계로 허구한 날 술집에서 여자들 끼고 놀았는데 그 자리엔 늘 아주버님도 함께 있었다는걸요. 그 말에 아주버님이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기, 이 미친 여자 말 듣지 마.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우리 집에서 가정부 일이나 하던 여자야. 태생부터가 천박했던 여자라고. 거짓말이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저는 가방에 넣어뒀던 인쇄물을 꺼내 아주버님과 약혼녀 앞에 내밀었어요. 남편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을 몰래 빼돌린 거였는데요. 술집이나 숙박업소로 보이는 장소에서 남편과 아주버님이 여자들을 끼고 노는 사진들이었죠. 그 사진을 본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주버님은 무시한 채 아주버님의 약혼녀를 향해 말했어요. 지난달까지도 더럽게 놀았던데 그쪽 만나고 있을 때잖아요. 그쵸?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그러는 그쪽은 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저도 이혼할 거예요. 오늘은 그 사실을 알리려고 온 거고요. 그 말에 남편이 뜨악한 얼굴을 했어요. 뭐? 이혼할 거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바람핀 걸 알고도 내가 참고 살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언청이라는 이유로 주말에 쫓겨났을 때 당신 나 잡지도 않았잖아. 안 그래? 아니 그건 어머니가 어떻게든 이 결혼 성사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구질구질한 핑계는 이제 그만 좀 대. 내가 아직도 옛날에 그 말도 잘 못하고 당신 눈치나 보면 쩔쩔매던 김미성 같아? 우리가 이혼하면 재산은 당연히 나누게 될 거고 철현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양육비며 뭐며 다 받아낼 거야. 그러자 남편이 기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어요. 허, 그게 당신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 안 될 게 뭐야?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뒀어. 그뿐인 줄 알아? 따로 사설 탐정 고용해서 당신 책 잡힐 만한 약점도 다 캐고 있다고. 내가 당신이 나 모르게 계속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던 걸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생긋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주자 남편의 안색이 그제야 급변했어요. 당신 갑자기 수술한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내가 아는 김미선이 맞아? 변호사는 또 무슨 돈으로 선임한 건데? 남편의 말에 굳이 대답해줄 의무는 없었지만 제 뒤에 누가 버티고 있는지 알면 속 좀 타들어가겠다 싶어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우리 엄마 곧 재혼한다는 얘기 했던가? 뭐? 장모님 만나는 사람 생겼어? 그래. 근데 그분이 땡땡산업 사장이거든. 당신도 그 회사 들어본 적 있지? 제 말에 남편이 입을 떡 벌린 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진 채 유유히 말했죠. 사인해서 우편으로 보내.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뭐? 여보, 잠깐만 기다려. 여보!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 집을 나왔어요. 늘 위압적인 감옥 같던 그 집이 더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결국 아주버님 약혼녀는 파혼을 통보했어요. 그 아가씨도 그 집안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었던 거죠. 하긴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딸을 다 망해가는 쓰레기 집안에 시집 보내려 하겠어요. 아주버님은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길길이 날뛰었는데요.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회사도 다 망한 마당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뭐가 무섭겠어요. 제 역정된 상황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안의 눈물을 흘렸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길 그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요. 어머니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남편은 이게 전부 시어머니 탓이라며 원망하기 바빴어요. 늘 좋았던 모자 사이가 급격하게 악화됐죠. 이후 남편은 뒤늦게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이제 와서? 이미 늦었어.
그러지 말고. 난 당신 없인 못 살아. 절대 못 헤어진다고. 갑자기 왜 이래? 날 키우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해놓고. 이거 놔. 놓으라고! 저는 제 팔을 붙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매몰차게 떼어냈어요. 그러자 남편이 충격받은 것처럼 바르르 떨던 것도 잠시. 너무나 황당무계한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당신 이런 여자 아니었잖아. 늘 온순하고 나밖에 모르는 여자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예뻐진 것도 그렇고. 혹시 다른 놈 생긴 거야? 뭐?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그렇잖아. 생전 화장도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칼까지 대고 말이야. 내가 붙잡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바른 대로 말해. 어떤 놈이야? 먼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웃겨 진짜. 웃기긴 뭐가 웃겨? 나랑 살 땐 꾸밀 줄도 모르고 마늘 냄새나 풍기던 살림에 찌든 아줌마였으면서 이제 와 이렇게 예뻐지고 나니까 날 버리고 다른 새끼한테 가려고 해? 나 그 꼴은 절대 못 봐.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 남편은 절 사랑해서 붙잡는 게 아니었어요. 예뻐진 저를 다른 남자한테 보내는 게 억울한 것뿐이었죠. 이걸 놀부 심보라고 해야 할지 개자식 심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제가 들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실력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 쪽 유책 사유가 확실했기 때문에 재산도 반 넘게 분할받을 수 있었고요. 민사를 따로 걸어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챙길 수 있었네요. 물론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 역시 제가 갖게 됐고요. 이후 남편네 집은 그야말로 폭삭 망해버렸어요. 아주머님 결혼이 무산되면서 자금줄이 꽉 막혀버린 탓에 회사는 도산했고요. 집과 땅, 차, 그 외에도 은행에 있던 10원 한 장까지 모조리 다 차압당했죠. 충격받은 시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편마비를 앓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병고안하느라 허리 한 번 펼 새가 없다고 하네요. 간병인을 쓰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말이죠. 집이 어려울수록 장남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한평생 남 위에서 일하는 데 익숙했던 아주버님은 좀처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요.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새 사업을 해보려다 결국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랐어요. 겹지인에게 듣기론 사채업자들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전 남편 역시 그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매일 방에 틀어박혀 술만 퍼마시다 최근 간경화가 와서요. 지금은 병원에 있다 하대요. 그래도 아들의 하나뿐인 생부이자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젠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운영 중인 가게도 불경기 속에서 나름 잘 되고 있고요.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가정도 꾸렸죠. 지금 남편은 공무원인데요. 전 남편과 달리 진심으로 절 사랑해주는 한결같이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요즘은 남편하고 눈만 마주쳤다 하면 제 2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남편이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저도 가게를 정리하고 둘이서 좀 더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랍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놨겠다.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엄마도 사장님과 재혼 후 잘 살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불공평하지만 그럼에도 감히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 과거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버티고 인내하시길 빌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